안녕하세요. 책요리입니다. 오늘은 삶에 있어서 불안이라는 주제를 뽑았습니다. 선정한 책은 불안할 때 심리학, 저자 도리스 볼프. 두 번째 책은 불안이라는 위안, 저자 김혜령. 이렇게 두 권입니다. 첫 번째 책, 불안할 때 심리학, 저자는 도리스 볼프입니다. 독일의 대표 심리학자이며 120만 명의 독자를 확보한 유명한 책 감정 사용 설명서의 저자입니다. 시작합니다. 불안은 무엇인가? 불안은 능력이다. 원시시대에 꼭 필요한 생존 능력이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불안이 능력인 이유는 무엇인가? 위험이 닥치면 생존 전략은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죽은 척 하는 것이다. 이때 신체 변화는 근육은 긴장하고 호흡이 가빠지며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불안 그 자체는 위험이 닥칠 때 우리의 생존을 돕는 매우 유익한 반응이다. 불안의 문제점. 불안, 걱정, 두려움, 위기의식 등의 경보 시스템이 항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도 불안을 느낀다. 심지어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안을 느낀다. 때론 불안이 패닉으로 치달아 정상적인 사고와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할 때도 있다. 그렇다면 평생 불안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매력적이지만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적절한 정도의 불안은 새로운 상황 앞에서 바람직하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 불안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그러므로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불안이 우리를 옥죄고 삶을 제약한다면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불안이 목표 도달을 어렵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방해한다면 마땅히 물리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기억으로는 최초의 인류는 200만 년 전에 등장했고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에서 7만 년 전 사이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현 인류, 즉 신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약 3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수렵과 채취를 하다가 농사를 짓게 된 것이 1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인류는 오랜 기간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의 위협에서 생존하기 위해 불안이라는 능력이 생존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원시시대의 불안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그 능력은 오히려 새로움을 도전하는 우리에게 방해 요소입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 불안해집니다. 목표를 세우고 뭐 좀 하려고 하면 게을러집니다.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활동만 하라고 나를 설득합니다. 원시의 내, 생존의 내, 본능의 내, 파충류의 내의 생각입니다. 불안의 실체는 이런 것입니다. 불안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불안해하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나를 방해합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을, 두려움의 마음, 불안의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시 책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불안한 목록을 작성하고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한다. 첫 번째 분석. 그 불안 중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분석. 그 불안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세 번째 분석. 그 불안이 생명을 위협하는가? 그 불안이 위험하다면 그 발생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분석해보고 불안을 분석하면 좋은 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다고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 생각을 하다 보면 해결 방안이 있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만약 일단 불안하기 시작했다면 그저 가만히 나를 관찰한다. 잠깐 딴짓을 하는 것도 좋다. 복식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 다음 불안에 대한 삶의 태도. 인생은 완벽할 수 없다. 완벽에 대한 강박을 덜어낸다.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없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죽는다는 사실뿐이다. 오늘을 즐기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능력을 믿는다. 칭찬과 존중을 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다. 그 좋은 기분을 나에게 선사한다. 나는 나를 믿고,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능력이 있다고 나에게 말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난 이대로가 좋다. 나는 뛰어난 자질이 있다. 나는 내가 모르는 재능도 많아서 계속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에게 매일 큰 소리로 선물을 준다. 남들의 반응보다 나의 목표를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단지 의견일 뿐이다. 항상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라. 자세가 사람을 만든다. 사실 걱정은 대부분 일어날 확률이 낮다. 우리의 뇌는 걱정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구분하지 못하고 상상만으로 사실로 보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안할 바에는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는다. 걱정이 시작된다면 이 걱정 저 걱정 옮기지 말고 하나씩 골라 끝까지 마무리 짓고 하나씩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해결 방안이 없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도 된다. 걱정에 대한 해결 방안이 생각났다면 더 이상 걱정을 멈춘다.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면 걱정하는 시간을 하루에 정해서 걱정 시간을 갖는다. 진심으로 나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곁에 두어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나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그런 나를 존중한다. 남들이 바라는 대로 한다고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는 보장도 없다. 과거는 지나갔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수로 배움을 사는 것이라고 나에게 말한다.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만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다. 도전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수는 도전했다는 증거일 뿐이다. 누구나 약점이 있다. 나에게도 약점은 있다. 대신 나의 능력을 펼치면 된다. 책을 읽고 나의 숨은 능력을 개발하면 된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성과를 내고 능력을 펼친 인간만이 행복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 작은 일에도 나를 칭찬하고 인정한다면 행복할 수 있다. 남에게 폐만 안 끼치면 무엇이든 좋다. 즐거운 일을 하자. 자신의 감정에 당당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도 좋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한다. 임종을 앞둔 85세 노인이 이렇게 후회했다.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실수를 더 많이 하겠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고 더 느긋하게, 덜 진지하게 살겠다. 그렇게 후회했다. 인생은 여행이고 여행은 모험이다. 모험을 할지 안전하게 있을지는 모든 만인 앞에 던져진 선택지다. 멋진 모험을 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라. 넓은 바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항구로 돌아오면 된다. 항상 바다로 나갈 수 있는지 레벨을 점검하고 조금씩 움직여 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불안한 것이 습관이 되었다면 식습관과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다. 충분한 물을 마시고 야채를 많이 먹는다.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설탕을 먹지 않는다. 규칙적인 운동과 점차 강도를 늘리는 운동은 심신을 안정시킨다. 본문 요약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원시시대의 불안과 달리 현대 문명세대의 불안과 위협은 완벽에 대한 불안, 실수에 대한 불안, 남과 타인에 대한 불안,
남과 비교에 대한 불안, 행복해야 한다는 불안, 욕망에 대한 불안 등 많이 복잡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을 사냥하던 원시 수렵시대, 그때의 불안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뇌는 작동합니다.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처럼 과도하게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생존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좀 하라고 하면 죽나요? 아니지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핵심만 요약했지만 그 내용을 여러 번 읽어서 그 뜻을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 비법서라는 점입니다. 곁에 두고 읽을 만한 책으로 추천합니다. 도리스 볼프의 글 중에 자신감을 가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설명을 좀 드리면, 참고로 제가 다른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면 탐색을 하게 되고, 그러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면 도파민이 분출되고 재미와 행복을 느끼고 습관이 된 이후 점차 적응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순환합니다. 선순환. 자신감이 중요하고 그 자신감은 안정감과 고요함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처럼 선순환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리스 볼프의 불안할 때의 심리학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어지는 불안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 불안이라는 위안, 김혜령님의 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함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저자는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불안은 무엇인가? 인생은 생존이라는 기본 과제를 가지고 있다. 불안감은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인 감정이다. 우리는 불안감에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그 안에 안정을 향해 가는 존재이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안정은 그런 우리가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안정을 찾는다. 그렇다면 안정을 찾는 방법은 자기 자신 안에 내면에 이르고 내면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꾸준한 자기 성찰과 고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진정한 내면에 이르는 길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스스로 발견한 안정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갖거나 일기를 씀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쌓여있는 것들이 충분히 고개를 내밀어 글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것이 안정을 찾는 방법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비를 담아 자신을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방식 그대로 자신을 보듬어 주는 것이다. 자신의 모든 모습을 인정하고 스스로 나에게 온기를 주는 것이 타인의 관계에서도 존중과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저자는 불안이라는 본질에서 출발해서 안정을 원하는 욕망으로 논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비,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불안을 이겨내고 안정을 찾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방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결정에 대한 불안, 선택에 대한 불안, 결정한 후 책임과 완벽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맞히면서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만 삶이 서너 가지 정답에 뭉뚱그려지기엔 우리의 개성과 인격은 너무나 구체적이다. 100만 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만 개의 세계가 있다. 당연히 100만 개 이상의 선택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가 결정을 망설이고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은 정답이 있는 세상과 나만의 세상과의 갈등 때문이다. 그러나 정답은 없다는 것만이 이 세계의 유일한 정답이다. 애초에 정답은 없었다.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그 길, 그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 가라. 선택하고 그 길에 최선을 다한 자신의 태도와 노력에 스스로 박수를 보낼 뿐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정답이라 겨우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불확실한 세계에서 완벽한 결정은 없다. 단지 최선만이 있을 뿐이다. 나의 결정이 최선이었음을 믿어주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 최고의 결정으로 만드는 일은 자기 자신만이 해줄 수 있다. 네, 저자는 정답이 있는 세상과 나만의 세상의 갈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답이 없기에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는 나를 칭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정답인 것이지요.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답이 있는 세상처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답에서 멀어지면 실패한 것인가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 건가요?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어차피 실패합니다. 실패가 성장이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흔한 이야기.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발전할 수 없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하라. 하지만 현실은, 본능은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하버드 의과대학 심리치료 전문가인 짐 페이는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 플랜에서 빠진 구성 요소가 바로 자기 자비라면서 대부분의 계획이 자기 규율을 중심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지 못하고 따라서 성공률이 낮아진다. 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새해 다짐에 운동 혹은 다이어트라고 써놓고 한 달을 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운동을 하루라도 빠뜨린 날에는 어쩐지 요 며칠 잘 버틴다고 했어 라면서 스스로 한심하게 여기니까 말이다. 그만큼 우리는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좌우한다. 마음을 좌우한다.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성장해 나갈 수도 있다. 남의 편을 들지 말고 내 편을 들어라. 제 생각을 좀 붙인다면 인생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임이 습관을 만들고 꾸준한 행동이 축적되어 나의 역사,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격려해서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반복되어 좋은 습관이 되었을 때까지는 내가 나에게 하는 끝없는 격려와 때로는 엄격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보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해 주는 것이 독하게 나를 통제할 수 없다면 나를 격려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음으로 걱정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려보면서 불안해하는 것에 대한 극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한 마음이 바로 마음의 기본 상태다. 고요한 마음. 우리가 그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평온하고 청명한 마음을 되찾으면
자연스럽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음의 기본 상태가 행복이다. 마음의 기본 상태. 안정이 곧 행복이다. 마음의 고요함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명상. 명상은 그저 마음의 습관으로 바꾸는 일이다. 명상으로 알 수 있는 깨달음. 심리학자 데니얼 골만의 얘기입니다. 대상, 감정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별개임을 깨닫는다. 감정과 동일시되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서 감정을 객관적으로 다룬다. 나의 감정과 나 사이에 간격을 둔다. 마음의 표면은 변화무쌍하지만 말 그대로 표면이고 흘러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의 감정 또한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것이다. 나는 그대로 있는 거죠.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의 감정, 기분, 생각, 경험들을 모두 흘러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두려움으로 인해 하루 종일 걱정만 하는 일도 불필요하게 분노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불안을 마주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한결 편안해질 것이다. 저자는 평온함, 고요함이 마음의 기본이고 그것은 행복으로 확장된다고 했습니다. 고요함을 위한 명상을 권하고 명상은 흘러가거나 변해갈 나의 감정을 대상으로 보고 나와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저자는 김혜령님은 내 감정과 나는 별개이고 멀리서 나를 관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안을 마주할 때 불안한 마음을 관찰하고 그것이 나의 내면이 아님을 알고 어차피 흘러가 버리는 표상임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나는 분리해야 합니다. 내 뇌를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뇌가 나를 따라오게 만들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파충류의 뇌, 본능의 뇌를 잘 관찰해서 보상을 주거나 격려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속이거나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뇌를 끌고 가야 합니다. 저자 김혜령님은 이어서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운동, 움직임이 우울을 예방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 그만큼 몸을 움직이는 것은 심리적인 상태와 관련이 깊다. 우리가 불안감에 가장 압도되는 장소는 침대다. 불안에 압도되어 있다면 막막하게 다가올수록 쉽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하버드대의 필레이 교수에 의하면 우리가 저지르는 흔한 오류가 불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같은 범주에 밀어넣는 것이다. 즉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 어려운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포기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한번 결심한 것을 꾸준히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방법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작은 것을 하나씩만 실행하자. 그것만으로 충분히 마음을 다루는 데 힘이 될 수 있다. 습관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즉 무언가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주 작은 것부터 하는 것이다. 작은 행동을 매일매일 실천하여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틈틈이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도 잊지 말자. 몸이 가벼워지는 만큼 마음도 가벼워지기를 바란다. 저자는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작은 움직임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불가능으로 보지 말고 그 어려움을 작은 움직임으로 편하게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란 이런 것입니다.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노트에 적어보는 움직임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큰 소리로 그것을 말하는 움직임입니다. 일기를 10년만 쓰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목표를 잘게 나누어 작은 성취를 이루는 움직임입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가볍게 시작하는 움직임입니다. 작은 움직임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내가 너무 평범하고 또 초라해지는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함이 초라해지는 이유는 자본의 풍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신념, 너무 높아진 보통의 삶의 기준, 평범한 삶은 초라하다는 인식의 만연, 모두가 풍요로워 보이지만 결국 모두가 가난해졌다. 부자, 성공,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등이 눈에 보이는 하나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어 평범함의 가치를 잃었다. 그렇다면 평범함이 주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남이 정한 남의 아름다움만 쫓느라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을 놓친다. 자신의 가치를 잃는다. 중요한 의미를 볼 줄 아는 자신만의 영혼을 잃었다. 그럼 뭐야? 결론은 평범함의 가치를 찾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신의 가치, 자신만의 영혼을 찾아야 한다. 보통 사람, 보통의 날들이 가지는 진가를 알기 위해서 나의 일상이 쓸모없다는 생각이 되어 불안하다면 모두가 가난해진 이 현실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이야기, 서로의 체온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짜 대화가 그런 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눈을 자극하는 스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눈과 귀를 사로잡을 목적으로만 던져지는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면 영혼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가난해진다. 결론은 일상의 이야기, 보통 사람들의 실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영영 잃어버릴 수 있었던 나의 영혼을 찾아야 한다. 어차피 삶은 녹록지 않고 갈등과 위기는 변함없이 존재한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일상의 회복을 이루어 가야 할 때다. 네, 저자는 남과 비교해서 마음이 가난해지지 말고 일상의 평범함에 가치를 두고 나를 바라보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말합니다. 풍요라는 한 가지, 부자라는 한 가지, 가치는 만족의 끝이 없기에 언제나 누구나 가난합니다. 가난해지죠. 남과 비교하거나 타인이 찾는 가치를 찾으면 나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소소하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내가 살아있으면 진정한 가치를 챙겨야 합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로 살아가는 인생이 역시 축복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든 평범하게 살든 삶은 고통이고 갈등과 위기는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부터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어서 저자 김혜령님은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하기도 더 어려운 작금의 사회가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삶이라는 게 온통 불확실한 투성임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노력하고 대비하는 만큼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모든 인간은 무력해지고 무지한 존재일 뿐이다.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능력을 갖추면 더 많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으나 삶은 불확실성 투성이다. 우리는 익숙한 듯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무수한 불확실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불확실함의 의미는 불확실함 그 자체는 사실 중립적이다. 우리는 스포츠나 복권처럼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에 흥미를 유발한다. 불확실해서 두려운 것은 재미의 요소가 되고 흥미를 유발한다. 불확실함에 대한 주의점은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다니엘 길버트는 우리가 미래의 사건이 우리의 감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습관이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미래에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불행해질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 실제로 닥치면 별일 아닌 경우가 많다. 삶의 불확실함의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모든 사물을 막론하고 일단 분명해지면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라는 니체의 말처럼 우리의 인간은 호기심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뻔하고 당연하고 너무나 확실한 것에 흥미를 덜 가진다. 무언가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하면 된다. 결론은 무엇인가? 긴장감을 조금만 내려놓고 유연하게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된 것이다. 저자는 어차피 삶은 불확실한 미래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불안해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다면 흥미를 잃을 뿐이고 불확실함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날이 깜깜하다고 생각하지만 뚜벅뚜벅 잘 해결해질 수도 있고 이제 편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삶이 된 것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경험하면서 때로는 호기심으로 모험하듯이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하면서 조금은 최선을 다해보고 조금은 쉬어가면서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해가는 그냥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자 김혜령님은 불확실한 미래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에 대한 현실인식.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실패나 좌절감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떠도는 성공 스토리는 대박에 대한 열망을 키워왔다. 그래서 실패를 배우자. 성공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이제 실패에도 시선을 두자. 실패를 배운다는 것은 무작정 피하려고만 했던 고난과 좌절을 받아들이는 방법일 것이다. 즉 실패했다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현실로부터 도망치기보다는 실패를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 실패 없이 성공뿐인 사람보다 실패한 후 성공한 사람이 훨씬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다. 결론은 결국 우리도 트루먼쇼의 트루먼처럼 모든 게 정해지고 안정된 세상 속에서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롭게 삶을 선택하고 불확실함 속의 두려움을 넘어서려는 탐험가로의 삶을 선택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불안을 조장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꺼이 두려움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실패가 불가피한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좌절과 시련을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자. 네, 저자는 이 세상은 실패가 불가피한 사회이므로 실패의 두려움보다 두려움을 선택하는 흥미로운 삶이 자신의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무엇인지 실패학,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학, 성공이 무엇인지 성공학, 나의 마음은 무엇인지 뇌과학, 심리학, 불안은 무엇인지 불안학. 삶이 어렵고
실패했다고 느꼈다면 무엇인지를 해결하는 공부, 책 읽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삶도 녹록치 않으며 실패는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내 삶에 언제나 있었던 위기였고 닥칠 위기입니다. 실패는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뇌는 생존하거나 적응해서 안정감을 찾거나 둘 중 하나가 목표입니다. 실패는 생존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뇌는 실패 속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뇌는 실패를 분석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재도전합니다. 이런 과정이 성장의 과정이고 습관의 과정입니다. 습관이 되면 다시 뇌는 안정감과 고요함을 가지게 되고 이때 다시 더 큰 목표로 가게 됩니다. 실패는 작은 성공과 더 큰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삶이고 성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과 비교해서 우울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나의 관계에는 양면성이 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고립되기보다는 타인과 소통하기를 좋아하고 또 만남과 온라인으로 관심을 주고받고 싶어한다. 분명히 타인을 통해 기쁨을 느낀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악성 댓글을 통해 고통받거나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불안을 느끼거나 타인과 비교해서 우울해지는 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타인을 통해 나를 알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하고 놀랐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회적 존재로서 나와 타인의 만남이다. 만남 안에서 우리는 너와 나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라는 관계를 형성한다. 그 관계 안에서 나에 대한 진실을 찾아간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일 수 있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게 나를 이끌어줄 타인을 만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란다. 거울처럼 타인을 통해 자신의 진실을 찾아가게 되고 자신의 진실을 볼 수 있다. 타인을 통해 비교해서 우울하다면 지옥일 수도 있고 자신의 진실을 보는 거울일 수도 있다. 지옥이 아닌 거울로서 타인과 만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자기 확신이다. 이것은 기준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소유한 물건이나 직업, 인맥 같은 외부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부에 의해 계속해서 휩쓸리고 흔들릴 것이다. 8단어라는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는 것을 자존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그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한국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자존을 들여다보고 남의 답이 아닌 나의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론은 기준점을 바깥에 찢는다면 자신의 모든 선택지에서 정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기 확신이 견고할 때 어떤 비난을 받아들이고 어떤 비난은 그럴 필요가 없는지 구분할 수 있고 무시도 할 수 있다. 자기 확신이 견고하면 타인들의 불편한 감정 없이 편하게 바라볼 수 있다. 타인들을 불편한 감정 없이 편하게 바라볼 수 있다. 두 번째 조건, 거울로서 타인을 경험하기 위해 타인과 마주하는 것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 타인과 나의 화학작용은 물리적 만남에서 일어난다.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눈을 보고 대화하는 이래서 공감과 위로, 소통이 일어난다. 그러기에 오랜 친구도 굳이 시간을 내어 만나고 소중한 인연을 만나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간다. 두 번째, 최종 결론은 결국 타인은 지옥일 수도 거울일 수도 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다. 타인이 없이는 자신도 없다. 살아있는 한 자신을 바라보는 누군가와 함께 할 것이다. 비록 누군가에 의해 평가받는다는 압박감은 불안으로 작용하지만 내가 나에 관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자를 거쳐야 한다. 자신의 기준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고 알아가는 일, 그것이 불완전한 우리가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다. 네, 호모 사피엔스는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으로 하나로 뭉쳐서 키 크고 힘센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켰습니다. 네안데르탈인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두 종은 동시대를 살았고, 호모 사피엔스는 나보다 잘난 키 크고 힘센 네안데르탈인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타인이 나와 다르다고 느끼면 지옥이 됩니다. 타인이 살아있는 한 내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같은 거울 속의 나라고 생각하면 소통이 이루어지고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 소통의 힘으로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킨 것입니다. 단군 신화를 믿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인 것처럼 나를 믿어야 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가치, 나의 자존이 나의 내면에 있어야 타인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킨 것처럼 타인이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사람 때문에 지쳐버린 마음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위로와 위안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가 책이 가져다 주는 위로입니다. 저자 김혜령님은 말합니다.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독서의 위대함.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고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책도 좋고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고전도 좋지만 아주 작은 변화라도 갖게 하는, 나를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책이라면 무엇이든 충분하다. 누워서 걱정만 하는 사람보다 무언가 행동하는 사람에게 불안한 자세를 낮추기 때문이다. 소소한 변화라도 이것이 돌고 돌아 인생의 색깔을 멋지게 바꾼다. 버지니아 울프는 사람에게는 무려 1000개나 되는 자아가 있다고 했다. 독서는 그렇게 다양한 또 다른 나와의 만남이다. 우리는 그 만남 속에서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 우수한 다른 나와 만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의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물음표로 남아있던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도 있다. 결론은 독서의 가장 큰 수확은 우리의 근거 없는 불안, 우리 삶 전체에 깔려있는 불안을 위로한다는 것이다. 독서의 또 다른 능력. 책을 읽는 행위 그 자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일상의 잔념들을 잊고 몰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한다. 몰입하는 행위가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 사람이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보다 인간은 독서처럼 자신이 하는 일에 오롯이 집중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몰입은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이다. 이처럼 독서는 몰입의 힘으로 불안을 치유해 줄 수 있고 행복을 준다. 책 읽는 나와 책이 분리되지 않고 내가 곧 책이 될 수 있다면, 그러한 모라지경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독서의 또 다른 능력은 반복해서 읽다 줄을 긋고 뭔가를 끄적거리고 창밖을 보면서도 읽었던 책을 생각한다. 다 읽은 책은 친구에게 추천하며 또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는 중에 책이 삶으로 들어온다. 무엇인가 삶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나의 슬픔과 기쁨, 불안과 허무에 스며들어 나에게 영향을 준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불안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새로운 세상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지치기도 하는 것 같을 때 독서로 돌파해보자.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도 있지만 소란스러운 사회에서 에너지가 바닥나고 막막해졌을 때 손을 내밀어 방향을 안내해줄 누군가가 분명히 그 책, 내가 읽는 책 안에 있다.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남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책 읽기, 독서라고 말합니다. 집중이라는 몰입의 행복과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는 행복, 삶의 해답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인류가 남을 마주하는 방법은 말로 하는 대화와 후대의 가치를 전하는 그림과 상형 문자였다면 이제는 글을 통해, 책을 통해 수많은 나와 타인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소통의 힘은 생존의 힘이고 삶의 지혜이면서 나를 발견하고 위안을 주고 지금을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온전한 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기에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삶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가장 가성비 높은 방법이 독서입니다. 독서에 관해 만든 지난 영상 댓글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저자는 불안을 넘어 나에게 위안을 줄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위안을 줄 행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실제로 두려움을 자주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더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불안한 현실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한없이 매달리기보다는 시선을 긍정적인 것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버드 의과대 플레이 교수는 긍정적인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내가 항상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일을 기대한다는 점이 두려움, 불안의 속성이다. 나의 뇌는 불안에 사로잡혀 점점 더 일종의 관성처럼 불안을 주는 요인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하지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긍정적인 감정이 편도체를 활성화를 지배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단지 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불안을 낮출 수 있다. 불행이나 불안을 따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 불행을 감소시킨다고 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강렬하게 허기짐을 달랜 이후 고구마를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행복 지수가 그만큼 증가하지는 않는다. 행복 분야의 권위자인 에드 디너 교수는 행복은 긍정적인 정서의 강렬함이 아니라 빈도라는 논문을 통해 행복은 강렬하게 느끼는 것보다 여러 번 자주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흔히 일확천금,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 1등을 하는 것,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난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금세 적응하고 무뎌져 버린다. 그런 것들이 기쁨을 주는 것은 맞지만 지속적인 행복감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쾌락의 속성에 따라 더 자극적인 기쁨을 찾으려 할지도 모른다. 결론은, 그래서 강력한 행복의 향방은 웬만한 즐거운 일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부와 명예로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를 겪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소소한 기쁨을 자주 느끼는 것이 한방보다 행복에 더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의미에 가치를 두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불안을 없애는 것과 별개로 긍정적인 것들에 관심을 돌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 강력한 한방이 아닌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들을 자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더 좋겠다. 깊이 있어지는 만큼 가벼워지는 것도 중요하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며 깊이를 더해가는 만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가벼움도 필요하다. 설령 내일은 힘겨운 출근길에 오를지라도 오늘 밤은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까르르 웃을 수 있는 것. 무거운 만큼 가벼움도 우리를 자세하게 하는 힘이다. 어떨 때는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다. 어떠한 순간을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과연 인생이 완벽해질 수 있을까? 어바웃 타임 속의 팀은 이렇게 답해줄 것이다. 시간을 되돌려 순간을 바꾸는 것보다 매 순간을 완벽하게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 후회나 미련보다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을 더 가치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이다. 결론은 과거로 돌아가는 대신 어느 순간 완벽한 지금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요즘 내가 놓치고 있을지 모를 집 주위의 풍경들을 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네. 요약을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는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두뇌의 원시시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당연 긍정적인 마인드만큼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크든 작든 모든 행복은 금방 익숙해져 버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지속적인 행복을 얻어야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왜 사는가에 대한 삶의 깊이만큼 지금 이 순간 가볍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저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저자 김혜령님은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생활 어렵죠. 삶에는 버티는 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직장생활을 버티는 힘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삶의 고통을 버티는 힘이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에 있다고 보았다. 니체의 명언은 그의 삶에 중요한 문장이 되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고단한 출퇴근길을 버티고 있지? 그 의미를 고민하고 온전히 가슴에 품고 있을 때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된다. 결론은 자신이 일을 왜 하며 왜 버텨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자신만의 이야기에서는 누구나 노예가 아닌 삶을 스스로 일구어내는 주인공이다. 자신의 운명을 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나의 이야기를 만들자. 네. 고단한 직장 생활을 버티는 힘은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라고 저자는 말했죠. 그 의미가 나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의 삶, 자영업자로 조금은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는 삶, 혹은 성공과 부를 이룬 삶, 모든 삶이 소중하며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삶의 의미를 깨닫고 왜 사는지를 깨닫고 그 삶을 일구어 갈 뿐입니다. 행복은 성공을 이룬 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삶의 의미를 깨닫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저자 김혜령님은 꿈이 없어서 불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창한 꿈을 꾸지 않아도 인생이 매력적인 이유는 있다. 큰 꿈을 쫓으면 설레이지만 수고스럽고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
거창한 꿈이 없으면 소소한 재미들을 맛볼 수 있다. 출근은 괴롭지만 퇴근은 즐겁고, 퇴근 후나 주말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행복이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차 한잔하고 혹은 가족들과 무탈하게 지내는 평화로운 삶을 지향한다. 대학에 가고 적당히 취업을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 평화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 그렇게 흘러가듯이 사는 것도, 그런 삶도 멋진 인생 아닌가. 반복되는 일상에도 만족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너그러운 삶인 것이다. 결론은 꿈이 없어도 삶의 핵심에 충실하며 사는 것, 삶에서 소박한 기쁨을 누리고 만족해 하는 것,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 그럭저럭 살기에도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행복이다. 꿈과 목표는 좀 다르죠. 꿈은 없지만 목표를 정해야 새로움을 싫어하는 뇌를 이길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방법은 그 꿈과 가장 가까운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꿈꾸는 설레임의 삶, 꿈은 없지만 소박한 삶 모두 좋습니다. 꿈이 없다면 조금씩 움직이면서 성장하고 삶의 소소함을 즐기면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불안이라는 유한 책의 저자 김혜령님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지? 라는 갈등과 불안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그렇지 않다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자신을 비관하게 될 때가 있다면 이렇게 행동하자. 경험하고 맛보고 그 안에서 자신을 관찰해야 한다. 자기 관찰을 통해 나는 왜 하고 싶은 게 없을까? 라는 막연하면서 나는 왜 지금 이런 사람이지? 이런 나의 모습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지? 라는 적극성의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끝없이 던지는 질문은 그게 언제이든지 간에 결국은 답을 향해 갈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 참 난세스입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 비로소 몰입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나에게 질문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본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자는 외로움에 대한 불안, 고독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독의 시간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루 종일 가면을 쓰고 있느라 꽁꽁 숨겨놓았던 자아는 진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온전히 혼자인 시간의 고독함에 드러난다. 진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온전히 혼자인 시간의 고독함 속에 드러낸다. 내 자아는 고독함에서 드러낸다. 고독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혼자만의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잘 보듬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혼자인 시간을 되도록 만들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으러 다니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적이고, 타인의 인정이 매달리고 타인에 대한 기대가 높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은 진짜 자아와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 고독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내면을 마주한다는 건 실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자신의 결점, 시기심,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불편감은 차츰 평온함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일상의 고민거리나 삶의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힘을 자신의 지혜로부터 찾아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타인에게 의지한다면 진정으로 자신에게 맞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자신에게 맞는 답을 찾을 때 스스로 만족감을 느낀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한 이유다. 결론은 나만의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 가끔은 기나긴 숲을 지나야 할 수도 있고 아주 껌껌한 정막을 지나야 할지도 모른다. 행복은 고독에서 온다. 혼자서 방황하고 묻고 고민하는 시간은 필연적이다. 네, 인생을 너무 정신없이 열심히만 살면 뭐가 뭔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자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만날 수 있는 명상이나 수많은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는 독서,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을 즐기는 것,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온함이 행복입니다. 고독이 행복입니다. 네, 오늘은 불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 그리고 친절한 답변 두 권의 책과 함께 했습니다. 삶이 불안하다면 우리 뇌가 어차피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거라고 인정하고, 많이 움직이고 나를 생각하고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하고 일상의 소소함을 즐기고 독서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행복은 결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큰 행복에는 큰 상처가 자라납니다.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해 가며 사는 것입니다. 단지 삶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부자와 성공에는 그만큼의 그릇을 만들어야 어둠의 그림자가 같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안이라는 유한, 이 책 너무 잘 쓴 책입니다. 저자 김혜령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불안에서 출발했지만 유한까지 주는 그런 책, 유한을 주는 책, 불안을 넘어 행복에 대한 지침서, 인생의 비법서, 불안이라는 유한, 이 책 추천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최고의 후원입니다. 감사합니다.